안녕하세요. 고전 낭독가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오늘은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 제7장 사막 한가운데에서 6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두 번에 나누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물 없이 19시간을 버티고 있다. 어제 저녁 이후로 무엇을 마셨던가. 새벽에 이슬 몇 방울을 마신 게 전부였다. 하지만 계속 북동풍이 불어와 우리가 증발해 버리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준다. 이 바람 장막으로 인해 구름이 높이 쌓인다. 저 구름이 우리한테까지 떠내려온다면, 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하지만 사막에서 비가 내리는 일이란 없다. 브레보, 낙하산을 삼각형으로 자르자. 그래서 그걸 돌멩이로 바닥에 고정해 놓자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새벽에 모은 이슬을 휘발유통에 담을 수 있을 거야. 천을 빗들어 짜서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얀 천 6조각을 별 아래 쭉 늘어 놓았다. 브레보가 휘발유통 하나를 뜯어냈다.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된다. 브레보가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오렌지 한 개를 찾아냈다. 우리는 그것을 나눠 먹는다. 나는 그 오렌지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지만 20리터의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건 턱도 없는 양이다. 나는 밤에 피어든 불가에 드러누워 그 밝게 빛나는 과일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사람들은 오렌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는 또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죽을 처지다. 그런데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즐거움은 또 한 번 온전하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오렌지 반쪽은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다. 나는 드러누워 가육을 빨아먹는다. 그리고 별똥별의 개수를 센다. 나는 1분 동안 무한히 행복하다. 나는 또 생각한다. 우리가 질서에 따라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이지. 그 안에 갇혀봐야만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오늘에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담배와 럼주 한 잔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는 그 사람이 그 하찮은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서 그리 큰 즐거움을 느낀다. 그가 미소를 지으면 사람들은 그가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그저 럼주를 마셔서 미소 짓는 것이다. 그가 삶의 관점을 바꿔 이 최후의 순간을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물, 그러니까 2리터 정도의 물을 거두었다. 갈증은 끝났다. 우리는 살았다. 이제는 마실 수 있다. 나는 주석컵으로 휘발유통에 담긴 액체를 퍼낸다. 하지만 그 영롱한 황록색 물은 맛이 너무 고약해서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갈증에도 불구하고 첫 모금을 다 마시기 전에 나는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진흙물이라도 기꺼이 마실 지경이었지만 이 역한 금속 맛은 갈증보다 더 지독하다. 프레보가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찾듯 바닥을 바라보며 빙빙 돈다. 그러더니 벼랑간 몸을 수그리고 토한다. 30초 후에는 내 차례였다. 몸이 어찌나 경련이 심하게 일던지 나는 손가락을 모래에 쳐박고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말없이 15분 동안 이렇게 속이 뒤집힌 채 약간의 담즙만 토해낸다. 드디어 끝났다. 이젠 어렴풋이 굿도증만 느껴진다. 하지만 마지막 희망도 잃고 말았다. 실패의 이유가 낙하산의 방수 도료 때문인지 휘발유통에 낀 사염화탄소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그걸 알아내려면 또 다른 용기와 또 다른 천이 필요했다. 그러니 서두르자. 날이 밝아온다. 길을 떠나자. 우리는 이 저주받은 고원에서 도망쳐 쓰러질 때까지 성큼성큼 걸어갈 것이다. 안데스 산맥에서 기요메가 했던 대로 할 것이다. 어제 이후로 나는 기요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추락한 비행기 가까이에 머물러 있으라는 항공사의 지침을 어긴다. 아무도 여기로 우리를 찾으러 오지 않을 테니까. 나는 다시 한번 조난당한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조난당한 것은 기다리는 그들이다. 우리의 침묵으로 고통받는 그들이다.
끔찍한 실수로 인해 마음이 갈갈이 찢긴 그들 말이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수 없다. 기요메 역시 안데스 산맥에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조난당한 이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실이다. 프레보가 말한다. 내가 혈혈 단신이었으면 말이지 여기서 그냥 들어놓아 버렸을 거야. 우리는 동북동을 향해 똑바로 걸어간다. 이미 나일강을 지나온 곳이면 우리는 걸을 때마다 아라비아 반도 사막의 더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그날 일이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느낀 다급함만 기억난다. 무작정 아무 곳이나 향해 가려는, 나의 최후를 향해 가려는 다급한 말이다. 또 땅바닥을 쳐다보며 걸은 기억이 난다. 신기루에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따금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수정했다. 또 가끔 숨을 가다듬으려 들어눕기도 했다. 그러는 와중에 나는 밤을 위해 지니고 있던 방수 코트를 어딘가에 벗어 던져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 기억은 밤의 신선함과 더불어 다시 이어진다. 나는 모래와 같았으니 내 안의 모든 것이 지워져 버렸다. 해질녘에 우리는 야영을 하기로 한다. 더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물 없이 보내는 이 밤이 우리를 끝장낼 테니까. 하지만 낙하산천으로 만든 조각을 챙겨왔다. 낙하산 방수 도료에서 그 역한 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 내일 아침에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슬 덫을 별 아래 펼쳐야 한다. 오늘 저녁 북쪽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바람이 그 맛을 바꾸었다. 또 방향도 바꾸었다. 벌써부터 피부에 스치는 사막의 더운 입김이 느껴진다. 야수가 깨어나는 것이다. 놈이 우리의 손과 얼굴을 핥는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더 걸어보아야 10km도 못 갈 것이다. 사흘 동안 마시지 않고서 180km를 넘게 걸었으니까. 그런데 걸음을 멈추는 순간 프레보가 말한다. 맹세코, 저건 호수야. 자네 미쳤나? 지금이 해질녘인데 저기 신기루일 리가 있나?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다. 내 눈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 이미 오래전이니까. 신기루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의 광기가 빚어낸 발명품이다. 어떻게 프레보는 아직도 그런 걸 믿는단 말인가? 프레보는 고집스럽게 주장한다. 20분 거리야. 내가 가보겠네. 그가 고집을 부리자 짜증이 난다. 그럼 가보게.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건강이 아주 좋을 테니까. 하지만 자네가 말하는 그 호수가 혹시 있더라도 그건 소금물일 거라는 걸 명심하게. 또 소금물이건 아니건 그건 지독하게 멀리 있네. 하지만 어쨌거나 말이지 그 호수는 존재하지 않네. 프레브는 한 곳만 바라보며 멀어져 간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대단한 힘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생각한다. 기관차 밑으로 몸을 던지는 몽유병자도 있는 법이지. 나는 프레브가 되돌아오지 못할 것을 안다. 무로 인한 현기증에 사로잡혀 더 이상 되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내게 찾아온 이 무심함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익사할 뻔했을 때 이런 식의 평정을 느낀 적이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을 이용해 돌멩이에 배를 깔고 엎드려 유서를 쓴다. 나의 편지는 매우 아름답고 고상하다. 나는 거기에 현명한 증거를 잔뜩 늘어놓는다. 편지를 다시 읽으며 막연한 허영심에 찬 기쁨을 느낀다. 이 편지에 대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유서로군. 이런 사람이 죽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싶다. 침을 애써 모아본다. 얼마나 오랫동안 침을 뱉지 않았던가. 이제는 침도 나오지 않는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끈적끈적한 물질이
두 입술을 봉해버린다. 말라붙은 그 물질은 입술에 단단한 껍질을 만든다. 그래도 나는 침을 삼키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내 눈은 아직 빛으로 차오르지 않는다. 그 휘황찬란한 광경이 눈에 보이면 이제 내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뿐이리라. 밤이다. 지난 밤보다 달이 더 커졌다. 프레보는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드러누워 이 명백한 사실들을 곰곰이 생각해본다. 마음속에 오래된 어떤 인상이 떠오른다. 나는 그 인상을 정의 내리려 애쓴다. 그래, 나는 배에 올라타 있다. 남아메리카로 가면서 이렇게 갑판에 드러누워 있었다. 돛대 끄트머리가 별들 사이에서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이곳에 돛대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배에 타고 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치 않을 그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노예상인들이 나를 꽁꽁 묶어 배 위에 던져놓은 것이다. 돌아오지 않는 프레보를 생각한다. 나는 그가 불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건 아주 훌륭한 일이다.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면 도무지 견딜 수 없었을 테니까. 프레보는 남자다. 아, 여기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그가 램프를 흔들고 있다. 자기 발자국 잃어버린 것이다. 그에게 응답해줄 램프가 내게는 없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소리를 지르지만 프레보는 내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런데 프레보의 램프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램프 하나가 켜지고 3번째 램프가 켜진다. 세상에, 나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외친다. 어이! 하지만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램프 3개가 연달아 신호를 보낸다. 오늘 저녁 나는 미쳐있지 않다. 상태가 아주 좋고 마음도 편안하다. 나는 주의 깊게 바라본다. 여기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램프 3개가 있다. 어이!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자 나는 벼랑간 크나큰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대단한 공포는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아, 나는 아직 달릴 수 있다. 기다려요. 기다려요. 저 사람들은 뒤돌아 가버릴 것이다. 멀어져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맬 것이고 나는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를 받아줄 발이 저기 있는데 나는 생명의 문턱에서 쓰러지고 말 것이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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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내 소리를 들었다. 나는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히지만 계속 뛴다. 목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간다. 어이! 프레보가 보이고 나는 쓰러진다. 그 램프들을 봤을 때 말이지. 무슨 램프들? 그랬다. 프레보는 혼자였다. 이번에 나는 그 어떤 절망도 느끼지 않는다. 다만 은밀한 분노를 느낀다. 그래, 자네 호수는 앞으로 갈수록 멀어지더군. 1시간 동안 호수를 향해 걸어갔어. 그런데 1시간 지나니까 놈이 더 멀어졌지 뭔가. 그래서 되돌아왔지. 하지만 이제 확신하네. 그게 호수라고. 자네 미쳤군. 완전히 미쳤어. 어째서 그런 짓을 했어. 어째서. 그가 무슨 짓을 했나.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나는 분노에 차서 울었는데 왜 화가 나는지 알 수 없다. 프레보는 목이 맨 소리로 나에게 설명한다. 마실 것을 너무나 찾아내고 싶었네. 자네 입술이 너무 하얘서. 나의 분노가 가라앉는다.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손으로 이마를 쓸어낸다.
슬프다고 느낀다. 그리고 가만히 말한다. 나는 지금 자네를 보듯 똑똑히 봤네. 착각이었을 리가 없어. 불빛 세계. 그래, 불빛 세계를 봤단 말일세, 프레보. 프레보는 말이 없다. 그러더니 간신히 말한다. 그래, 상황이 확실히 안 좋군. 수증기 없는 이런 대기에서 땅은 빠른 속도로 열을 빼앗긴다. 벌써 아주 쌀쌀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본다. 하지만 이내 견딜 수 없이 몸이 떨려온다. 수분이 부족해서 피가 제대로 돌지 않고 얼음장 같은 추위가 몸속으로 파고드는데 이건 단순히 밤이어서 오는 추위가 아니다. 어금니가 덜덜 떨리고 몸에 경련이 나기 시작한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전기 램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절대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인데 이제 추위 때문에 죽을 판이었다. 갈증의 영향이란 참 희한하기도 하다. 나는 한낮 더위에 방수코트를 들고 다니는 게 지겨워서 어딘가에 떨고 버렸다. 바람이 서서히 강해진다. 사막에 신처 따위는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사막은 대리석처럼 매끈하다. 낮 동안에는 그림자 하나 없고 밤이면 바람에 온전히 노출된다. 빛이 날 나무도 울타리도 돌멩이도 하나 없다. 바람이 돌진하는 기병대처럼 내게 달려든다. 나는 바람을 피하려 안절부절 못한다. 누웠다가 다시 일어선다. 누워있든 서있든 나는 이 얼음 채찍에 노출되어 있다. 달릴 수도 없다. 힘이 없었으니까. 살인자들로부터 달아날 수 없어서 나는 검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덜덜 떨며 똑바로 앞을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을 나는 잠시 후에 깨달았다.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아, 방금 걷기 시작했구나. 프레보의 소리가 들린다. 프레보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것이다. 여전히 전신으로 딸꾹질을 토해내들 덜덜 떨며 프레보에게로 되돌아왔다. 나는 생각한다. 이건 추위가 아니야. 다른 거다. 이런 게 끝이라는 거로구나. 나는 이미 탈수 상태였다. 그저께와 어저께 혼자서 너무 많이 걸었다. 추위 때문에 끝장난다는 사실이 괴롭다. 차라리 마음속 신기루 때문에 죽는 거면 낫겠다. 그 십자가, 그 아랍인들, 그 램프들, 결국 그것들이 내 관심을 끌기 시작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나는 노예처럼 채찍을 얻어맞는 게 싫다. 다시 무릎을 꿇는다. 우리는 약품을 조금 가져왔다. 순수한 에테르 100g, 90도짜리 알코올 100g, 작은 요오드병 하나. 나는 순수한 에테르를 두세 방울 마셔본다. 마치 칼을 집어삼키는 것 같다. 그런 후 90도짜리 알코올을 조금 마시니 목구멍이 닫혀버린다. 나는 모래 속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드러누워 모래로 몸을 덮는다. 얼굴만 밖으로 나와 있다. 프레보가 잔 나뭇가지를 찾아내어 불을 붙여보지만 불꽃은 금방 사그라진다. 프레보는 모래 속에 파묻히기를 거부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편을 택한다. 그 친구 생각이 틀렸다. 목구멍을 주반인 채로 꼼짝하지 않는다. 나쁜 신호지만 그래도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기대 이상으로 마음이 차분하다. 그리고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행을 떠난다. 별 아래에 누에선 갑판에 꽁꽁 묶인 채로. 하지만 내가 아주 불행한 건 아닌지도 모른다. 근육을 움직이지만 않으면 추위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모래 아래에 잠들어 있는 나의 육신을 잇는다. 움직이지 않으리라. 그러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지. 게다가 우리는 거의 고통받지도 않았다. 이 모든 괴로움 뒤에는 피로와 망상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림책으로 조금 잔인한 동화로 바뀐다. 조금 전에는 바람이 짐승을 내몰듯 나를 쫓아왔고 나는 피하기 위해 짐승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그 다음에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무릎 하나가 가슴을 짓눌렀던 것이다. 나는 천세의 무게에 맞서 몸부림쳤다. 사막에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나를 둘러싼 것들을 믿지 않은 나는 이제 내 안으로 물러서서 눈을 감은 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쏟아져 드는 영상들의 흐름이 고요한 꿈을 향해 나를 휩쓸어 가는 것이 느껴진다. 강물이 깊은 바다에 이르면 잠잠해지는 법이다. 사랑하던 그대들이여, 나는 이제 작별을 고한다. 사람의 몸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사흘을 못 버티는 게 어찌 내 탓이랴. 나는 내가 샘물의 불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곧장 떠나버릴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인간이 자유롭다고 믿는다. 탯줄처럼 대지의 배에 이어진 우물, 우리를 그 우물에 연결하는 밧줄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거기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면 죽어버리고 만다. 그대들의 고통 말고는 나는 아무 미련도 없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최고의 순간을 누렸다. 과거로 되돌아간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살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비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비행기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사람은 비행기를 위해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농부가 밭일을 하는 것이 수레를 위한 것이 아니든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비행기를 이용해 도시와 도시의 회계사들을 떠나서 농부의 진실을 재발견할 수 있다. 우리 비행사들은 인간의 일을 하며 인간의 근심을 안다. 우리는 바람과 별과 밤과 모래와 바다를 상대한다. 비행사는 자연의 힘에 맞서서 머리를 쥐어짠다. 정원사가 봄을 기다리듯 우리는 새벽을 기다린다. 약속의 땅이라도 되는 양 기항지를 기다리고 별 속에서 진실을 찾아 헤맨다. 나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사흘 동안 걸었고 목이 말랐고 모래 위에서 흔적을 따라갔고 이슬을 나의 희망으로 삼았다. 이 땅 위에 어디 사는지 이미 잊어버린 나의 동족에게 돌아가려 애썼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자의 근심이다. 이런 것들이 저녁에 어느 뮤지컬에 갈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괴선을 타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인간이라고 여기지만 결국 느끼지도 못하는 압력으로 인해 개미들처럼 기능만 남은 그 사람들을 말이다. 그들은 그 하찮고 터무니없는 일요일들을 대체 무엇으로 채울까? 한 번은 러시아의 어느 공장에서 모차르트가 연주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적었다. 그리고 욕설이 담긴 편지를 200통이나 받았다. 싸구려 음악 카페를 선호하는 이들을 탓하는 건 아니다. 그들은 다른 노래라고는 모르니까. 내가 탓하는 것은 그런 장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직업에 행복하다. 스스로가 비행장의 농부라는 느낌이 든다. 규회선을 타고 있을 때면 나는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누리는 것은 그 얼마나 대단한 사치인가. 나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도박을 했고 잃었다. 이건 내가 하는 이 일의 순리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나는 최소한 바닷바람을 맛볼 수 있었다.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가? 동료들이여, 이건 위험하게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위험하게 산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뻐기는 구석이 있다. 나는 투우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위험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그건 바로 삶이다. 하늘이 환해져 오는 것 같다. 나는 모래에서 팔 하나를 뺀다. 손이 닿는 곳에 낙하선으로 만든 천이 있어서 만져보지만 물기라고는 없다. 기다리자.
이슬은 새벽에 맺힌다. 하지만 새벽은 우리 천을 적시지 않은 채 밝아온다. 그러자 내 생각이 조금 흐트러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 메마른 심장이 하나 있다. 메마른 심장. 눈물을 전혀 만들어낼 줄 모르는 메마른 심장이. 프레보, 떠나세. 우리 목구멍이 아직 막히지 않았으니 다시 걸어야 해.